우리가 일본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냐?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요, 근대사 이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냐면은 일본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개방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미국의 근대 정치 제도를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왕이 있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인 영국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각제를 하는 거나 또 왕은 있지만 국민이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왕은 하나의 국가적 상징으로 두고 정치는 이제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일본을 가보면 대개 아시아가 도로가요 차량이 우측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일본은 왼쪽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영국이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도로가 다 좁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차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영국과 유사하게 명치유신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개방된 나라로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의 거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미 그 당시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시기부터. 그래서 그때 미국과 일본이 이제 대화가 되죠. 이미 대사 관계가 형성이 될 정도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어떤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근대 정치 체계나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그 문화를 한국에 전수를 하되 다만 그냥은 안 되니 외교를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미국이 일본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 대륙을 갈 때는 우리하고 꼭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국방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905년의 을사늑약이에요. 그런데 이 을사늑약이 있기 전에 1904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워드 테프트라는 사람은 그때 미국의 육군 장관이에요. 가스라는 일본의 총리입니다. 밀약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조선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너네들이 가져가도 미국이 인정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에 동의한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쓸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 수 없어서 그걸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1905년에 우리나라를 군사력으로 을사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합방하는 건 1910년이지만 1905년에 이미 국가의 국방권이 뺏기고 외교권이 뺏기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치주지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의 주에 불과한 거예요. 일본에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미국의 승인하에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 합방이 됩니다. 무력의 방법으로 그렇게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러한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지사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오히려 조선의 군인이 조선의 의명을 죽이는 독립을 나라의 자존을 지키고자
싸웠던 조선의 민중을 죽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갑오경장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조선하고 우리 한국하고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일본은 언제나 섬나라기 때문에 대륙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아요. 대륙에 대한. 그러니까 육지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야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중국을 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로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반도로 경유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 나라 승인 없이 대륙을 침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청일 전쟁도 일정 부분 미국의 승인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얻냐면 조선에서 얻어요. 한국에서 얻는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을 계속 자극을 하고 남한의 보수 정권이나 이렇게 좀 뭐랄까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된 정치 세력을 지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긴장이 생겨야 남북 간의 긴장이 생겨야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요 1945년에 패망을 했잖아요. 패망을 하고 나서 5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있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메가더에게 항복 문서를 쓰기 전에 미국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어떤 제안이냐면은 자 우리가 항복을 할 텐데 미국이 아시아의 저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점거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점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전체를 점거하면 소련과의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반은 소련에다 맡기고 반은 미국이 실탁 통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뭘 준다 그러냐면 조선에 대한 모든 정보,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기겠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란 뭐냐 자연자원과 그리고 조선 민중에 대한 특징, 관료들의 특징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모든 정보를 주겠다. 그렇게 미국에가 압력을 하고 거기에 하나 더 어떤 게 뭐냐면 747 있죠. 마루타 인체 생체 실험한 거를 모든 자료를 미국에 넘기겠다. 그런 약속에서 그래서 미국이 받아들인 게 러시아가 2차 대전에 이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데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38선 이북을 맡아라. 이건 뭐냐면 일종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맡기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해서 그 당시에 그 문서에 보면 미점령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점령군. 미점령군의 부대는 어디냐면 이태원입니다. 미8구 부대. 고전에는 일본 7사단의 부대. 고전에는 청나라의 부대가 있던 곳이 이태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 분단이 된 거죠. 분단이 되고 나서 1948년 각각의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 전쟁에서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그 당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GDP 전체의 28%가 한국 전쟁으로 얻은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1952년 종전 직전에 일본이 벌어든 외화가 일본 전체 외화 벌어든 것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과 갈등 구조를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국가적인 이익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가들이 계속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조건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들의 이렇게 이웃 국가에 대한 그런 점령 야욕과 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편취하겠다는 그런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본을 함부로 용서하고 화합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를 한번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갱생의 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당시
원수의 밥상을 저주하는 시편을 읽노라면 문득 오늘 아침 차려진 밥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원수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을 덧치되게 해달라는 고백은 초월적이기보다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무서웠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원수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 원수를 발견하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은 어디 있겠는가. 저주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참혹한 강을 건너온 시인이 그래서 위대하다. 거듭 남의 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가장 깊이 저주하는 고통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갱생의 뿌리는 용서가 아니라 저주였음을 겨울이 찾아온 새벽 저주의 탁구름이 들리고 신생의 뿌리가 누군가의 피로 물든 것을 보았다. 네, 아유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죽은 시가 살아나는 느낌이네. 여러분 이제 이 시에서 이제 보면 짐작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장군이자 시인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인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기 보면은 성경 10편 69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 밥상,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못 보게 하시며 그 거리에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와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과연 최상의 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용서는 어디서 오냐면은 그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단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거는요, 도발이에요, 도발. 무슨 도발이냐면은, 너희, 과거에 우리의 식민지에 있던 너, 한국, 임마, 지금 독도를 달라는 얘기는 그 땅도 우리 거라는 얘기야. 그 얘기에 일종의 시그널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거기 자연자원 폐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건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조선은, 한국은 우리 일본의 지배, 식민지 국가였고 우리의 이등 국가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인식시켜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보수 정권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 땅 하나, 오직하면 옛날에 김정필 씨가 그 한일 외교 정상화 협상할 때 그 독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 독도를 폭파해 버립시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폭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독도가 뺏기면 아마 제주도로 얘기를 했겠죠. 더 폭파시키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독립지사 정신을 기른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사이좋게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맹렬히 세상에 폭로되고 분명히 다시 잘못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은 우리는 독도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민족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지사들의 이 인물을 시로 노래하는 이 시인들의 이 뜨거운 가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우리 후손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본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탄핵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과거는 이제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미래는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토대 위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중뛰고 뭔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데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간다라는 거는 이 바보같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괜찮아 난 니하고 있으면 좋아 더 때려 그런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서 민족의 국가의 정체성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걸 못하니 문학인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아까 배 선생님이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가끔씩 방문해서 강의도 듣고 참여도 하시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멤버이기는 합니다만은, 민족 문제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국가의 자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을 하셔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